오늘 이제 드디어 과거로 돌아가서 저 마르크스의 아주 초기 저작부터 음, 저희 이제 원래는 이제 그 통상적으로 마르크스 사상을 강의를 하거나 공부를 할 때 뭐 다른 사상가들도 마찬가지지만 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할 때 연대 순으로 그러니까 이제 초기의 저작부터 차례대로 읽어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저희도 그렇게 할 생각이었어요. 근데 뭐 어쨌든 그 이러저러한 다른 사정 때문에 과거 후기의 텍스트를 먼저 몇 번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이 텍스트가 쓰여진 연대 순서, 발행 순서는 아니고 발행은 나중에 이제 된 경우가 많으니까 그 텍스트를 집필했던 순서대로 연대순으로 해서 쭉 마르크스의 주요 저작들을 초기부터 이제 후기까지 강의로 정리를 하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순으로는 이제 첫 시간이 되겠죠. 실제로는 이번 9회 강의 이전에 작년 말부터 꾸준히 강의를 하긴 했었는데 어쨌든 텍스트로는 첫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마르크스의 저작들이 워낙 많으니까 모든 텍스트를 다 볼 수는 없고 이제 역사적으로 좀 영향을 미친 이론적 정치적으로 후대에 영향을 많이 미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주요 저작들을 몇 개를 골랐는데 그 첫 번째로 이제 꼽힌 게 헤겔 법철학의 비판을 위하여 또는 비판 서론 서설 뭐 이렇게 부르는 텍스트입니다. 근데 왜 이걸 했냐 하면 일단 이게 이제 헤겔 법철학 비판이라는 이만큼 두꺼운 전체 텍스트의 서론이에요. 서론 부분인데 서론 부분만 보려고 합니다. 어, 그리고 그 중에서 왜 이 텍스트냐 하면, 이제 마르크스의 사상 이렇게 얘기한다면, 만약에 이제 마르크스가 자신의 고유한 어떤 사상을 발전시켰던 사람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사상가의 주석가, 그 사람의 사상을 그 개성해서 사람들한테 해설하고 널리 퍼뜨리고 이런 걸 주로 하는 학자였다면 이제 제가 또 따로 할 필요가 없을 텐데 어쨌든 마르크스는 자신만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이론 체계를 만들어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신의 이론을 마르크스만의 고유한 이야기를 주로 전달하려 하는 게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마르크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연대순으로 볼 때 그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상가든 다 사람이고 그 사람들의 생각은 계속 변하고 특히 이제 학문적인 그 결과물의 경우에는 공부가 점점 진행되고 발전하면서 사상의 내용들이 변화할 수밖에 없잖아요. 대체로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학문은 이제 좀 누적적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예술 같은 거는 천재적 영감이나 이런 걸로 있으니까 젊었을 때의 작품이 이제 훨씬 오래 뒤에 예술 활동을 오래 한 뒤의 작품보다 훨씬 뛰어난 경우도 많지만 우리 학문의 경우에는 좀 반대의 경우가 많겠죠. 누적적인. 그러니까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더 생각을 하고 더 연구를 할수록 좀 더 생각이 성숙하고 더 많은 정보를 갖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그 발전하는 경우, 더 나아지는 경우가 이제 보통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연대순으로 볼 때의 장점이 그거죠.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변화해 갔다라는 거를 이렇게 쭉 볼 수 있죠. 일관된 흐름을 갖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마르크스의 경우에 제가 이제 이 텍스트 해결 법철학 비판 서문을 택한 이유가 이제 보통 이제 사상사적으로 마르크스가 해겔 철학, 특히 이제 해겔 철학 그 자체라기보다 그 이미 이제 연대적으로 해겔의 후계자들이었던 청년 해겔학파의 영향하에서 지적인 이제 커리어를 쌓아나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해겔 사상, 특히 청년 해겔학파의 영향과 자신의 고유한 사상이 겹쳐지는 어떤 지점에서부터 출발해야 마르크스 사상의 고유성으로 나가는 과정을 볼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비교하면서
마르크스가 이전의 사상과 어떤 점에서 달랐고 왜 달라져야 했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텍스트에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특히 이제 해결 전공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 철학과 다녔으니까 대학원 때부터 해결하는 분들은 맨날 그렇게 얘기하세요. 마르크스 얘기가 별게 아니고 해결은 다 있는 거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고 제가 아까 이제 한글 번역판 보여드렸죠. 이거 번역하시는 강요연 선생님도 뭐 해결 전공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해제 읽어보면 이 마르크스의 이 텍스트에서 해결 비판이 좀 적절치 못하다. 뒤에 가보면 해결이 다 얘기했는데 조금만 보고 그런 얘기했다. 또는 포에르바흐라는 청년 해결학파 학자의 관점을 가지고 했지 얘기를 한 거지 해결을 잘 몰랐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저는 뭐 별 근거 없는 얘기라고 봅니다. 네. 해결을 안 읽었던 것도 아니고 한국의 해결 연구자들보다 마르크스나 그 당대의 청년 해결학파의 해결 이해력이나 학습 정도가 떨어져서라기보다 입장이 달랐던 거고 중요한 것은 이제 입장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해겔을 비판하는 그 지점이 해겔을 제대로 이해했냐,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냐는 해겔 연구를 하는 우리가 공부 모임이라면 그게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 마르크스의 사상을 공부하는 관점에서는 해겔을 제대로 이해하고 비판했냐 하는 것보다 해겔적인 사상이라고 불리는 어떤 사상의 체계 또는 흐름과 마르크스가 어떤 점에서 다른가를 보는 게 마르크스가 가지는 이제 어떤 고유한 측면, 사상의 고유한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해결법 철학 비판을 위하여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은 왜 안 하느냐?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서 다 볼 수는 없으니까 본문을 안 하는 이유는 이 독일에서 특히 이제 19세기 독일에 나온 다른 철학적 저작들을 보면 이제 그 당시에 관행이었던 것 같아요. 서문에서 책 전체 내용을 압축하고 요약해서 전달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서문만 보더라도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고 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의 내용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르크스가 자신의 고유한 어떤 주장을 전개하는 내용이라기보다 해겔 텍스트에 대한 비판적 주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해결 텍스트에 대한 주석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내용이 그 본문을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읽는 텍스트는 이 책, 박종철 출판사에서 나온 막스 앵겔스 선집 1권에 수록된 번역본을 볼 텐데요. 솔직히 이제 두 한글본 번역을 보면 읽기는 이 강명 선생 번역이 그래도 현대어에 가깝고 읽기는 훨씬 좀 편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체가 그런 거지 명백한 모욕이다 이렇게 보기는 또 좀 힘들 것 같아서 더 많이 보시는 텍스트인 그 박정철 출판사 뭐 판매 부수는 모르니까 제 주변에서 많이 보는 박정철 출판사 텍스트를 대본으로 하는데 만약에 이제 이 문체나 이 번역이 조금 어색해서 이 한글로 보시기에 좀 무리가 있다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시면 강유한 번역본이나 아니면 이제 영어분이나 독일어분을 가능하신 분들은 참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분량이 얼마 안 되니까. 어쨌든 읽기 아주 쉬운 텍스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문체 자체가 그렇게 쉽게 쓰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젊었을 때이고 아주 젊은 나이에 쓴 거고 이게 이제 1843년 무렵에 43년 초에 썼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젊은 나이이기도 했고, 또 해겔에 대한 주석이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해겔 텍스트의 문체의 영향이 많이 묻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해겔 문체가 상당히 이제 좀 번잡스럽습니다. 복잡하고 그래서 읽기 쉬운 문장이 원래 아니라는 점은 좀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공산당 선언이라든지 뭐 고타강령 쇼한 비판이라든지 또 프랑스 혁명사 3부작이라든지 이런 텍스트하고 비교하면
읽기가 특히 이제 해겔 텍스트에 대한 독해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읽기가 쉬운 텍스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 그 짧은 분량에 비해서 어려운 텍스트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본격적으로 내용을 시작을 하는데 제가 이제 이 앞으로 쭉 이어질 마르크스 저작 텍스트 읽는 모임을 할 때 접근한 제 원칙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이 강의 시리즈는 마르크스에 대한 제 생각을 전달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뭐 제가 뭐 대단한 학자도 아니고 뭐 제가 무슨 독자적인 생각이 그렇게 많은 사람일 수도 없고 그런 것도 있지만 마르크스 저작을 읽으면서 누구든 어떻든 뭐 그 이해 정도나 사전 지식에 상관없이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거는 바람직하고 주체적인 독서이죠. 근데 그런 독서의 결과를 전달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한테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주로 마르크스의 텍스트에 기반해서 텍스트에 충실한 좀 훈과학적인 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를 좀 알기 쉽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문장에 이렇게 쓰여 있다. 이 단어의 뜻은 뭐고 이 문장의 뜻은 이런 거다. 이런 걸 이제 설명하는 그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해당 텍스트, 우리가 이제 강의에서 다룬 해당 텍스트뿐만 아니라 앞뒤나 다른 시기에 쓰여진 마르크스의 다른 텍스트와 대비를 통해서 전체적인 맥락을 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마르크스 사상은 아시다시피 상당히 실천적인 지향의 그 사상이기 때문에 어떤 실천적 맥락, 특히 이제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이라는 맥락 속에서 또 그 당시의 다른 실천적 운동이나 이론과의 논쟁적인 과정에서 텍스트들이 쓰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상호작용의 맥락을 소개를 하면서 이 텍스트가 이런 배경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이 구절은 이런 뜻이라고 이해하는 게 객관적일 것 같다. 이런 걸 전달하는 강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어, 그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텍스트를 직접 보시면서 각자 어떻게 판단하는 거는 저는 되게 권장하는 편인데 일단 그러더라도 마르크스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과 마르크스의 말을 들으니까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를 우리가 좀 구별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그 한글로 나와 있는 많은 마르크스 해설서들이 갖는 한계라기보다 뭐 특색인데요. 대부분의 연구소들은 제가 본 대부분의 한글 연구서들이나 해설서들은 해설보다 읽고 자기의 감상 또는 자기의 판단, 자기의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주로 한 것들이 오히려 훨씬 많은 것 같고 마르크스가 무슨 말을 했다는 데 초점을 맞추는 해설서는 오히려 훨씬 소수인 것 같아서 제 강의는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음.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날도 이제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 마르크스 사상이 여전히 오늘날 세계에서 실천적인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오늘날의 어떤 현실적 맥락에 우리가 읽는 마르크스의 텍스트가 어떤 함의를 가질까, 어떤 시사점을 줄까를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도 어, 제 주관적인 판단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가급적이면 많이 언급하지는 않을 텐데 그 좀 시사적인 것과 연결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계기를 좀 잠시 가지거나 혹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날의 현재적 맥락에서의 어떤 논의나 상황을 예로 드는 경우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하겠지만, 어,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이름을 따른 수많은 여러 이론적 실천적 분파들이 주장 중에 어떤 게 옳다 뭐 그런 관점에서 말을 하거나 이런 걸 하는 건 아니다. 이걸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텍스트를 볼 때 제 이전에 했던 다른 강의들을 보신 분들은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아실 텐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맥락 없이 마르크스의 텍스트를 좀 오늘날 관점에서 또는 자신만의 관점에서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마르크스가 이렇게 말했다는 걸 구별하는 거를 좀
그 분명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죠. 해결 법제적 비판을 위하여 서설 부분인데요. 첫 문장에서 이제 전체 이 사람의 의도 같은 게 이제 드러나겠죠. 독일에 있어서 종교의 비판은 본질적으로 종결되었다. 끝났다. 그런데 종교의 비판이란 모든 비판의 전제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텍스트를 쓸 때의 포지션 같은 거를 지금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기 이전까지, 지금까지 독일에서 어떤 비판적인 이론이나 실천들이 종교 비판을 많이 해왔다는 거죠. 특히 이제 독일에서 종교 비판을 중심적으로 해왔는데 종교 비판은 이제 그 임무를 다 하고 이제 끝난 것 같다. 이제는 종교 비판을 굳이 계속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근데 이 종교 비판이라는 게 끝나고 완전히 다른 무슨 실천이나 이론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 비판의 전제에서 이제 더 발전할 거다. 자기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할 거다라는 얘기죠. 이런 얘기를 처음에 했던 거는 이제 역사적 맥락을 좀 사실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필 종교적 비판이 실제로 독일에서 그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급진적인 성향을 가졌던 지식인들이나 정치 운동들이 주력 종교 비판에 몰두했던 것이 실제로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마르크스의 판단일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 많은 부분을 비중을 차지했었죠. 그리고 이거는 꼭 독일에서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죠. 중세가 이제 무너지고 중세 봉건제가 해체되고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가는 그 오랜 과도기 동안에 이 계몽주의라고 불리는 어떤 사상적 흐름이 근대의 기초가 됐던 건데 이 계몽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세속화. 그러니까 기독교가 지배하던 중세의 세계에서 인간과 현실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걸로 전환되는 것이 이 계몽주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자 특징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있었기 때문에 종교 비판은 모든 근대적인 흐름, 진보적인 근대를 지향하는 진보적인 사상이나 운동의 공통된 내용이었어요. 근데 하필 독일에서 19세기 초나 중반 무렵까지 그 종교의 비판이 득세했던 이유를 이제 마르크스가 이 뒤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판 중에 하나로 종교 비판도 있으면 그건 당연한 건데 마르크스가 판단하기에 독일에서의 급진적인 어떤 비판들은 종교 비판에만 머물렀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종교 비판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아까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무렵의 마르크스가 함께 이제 공부하고 작업하고 사상적 교류를 했던 청년 해결 학파들의 중심적인 그 과제가 종교 비판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맥락을 염두에 둔 겁니다. 사람으로 치면 이제 이 당시 청년 해결 학파의 대표적인 지식인이자 이제 리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제 브루노 바우어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바우어는 되게 부자예요. 부자고 상류층 출신이고 어, 그 상당한 지식인이었죠. 이 당시 이제 독일에서 상당히 이제 비중이 큰 지식인인데 정치적으로 급진적인 성향의 사람이어서 뭐 대학 교수 임용 이런 데 불이익을 받기도 하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청년 해결학파의 사실상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로 독일의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이 종교 비판, 즉 이제 이때 종교는 다른 종교가 아니라 봐도 기독교겠죠. 기독교 비판을 주로 수행을 하면서 독일의 현실에 대해서 이제 접근을 했던 거고 그 흐름은 이제 대표적으로 그 이전에도 슈트라스라는 사람이 또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의 생애라는 책을 그러니까 기독교를 되게 인간적 관점에서 현실적 관점에서 이제 종교적 신비주의 같은 것들을 벗겨내는 작업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천상에 있는 인간 세계와는 별개의 어떤 영역을 지상으로 끌어내리고 하늘의 그 천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더 중점을 두는 세계관에서 인간의 세계로 중심이 넘어오는 이런 과정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르크스 스스로가 어린 시절
함께 보냈던 청년 해결학파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신만의 사상으로 발전하는데 이 사상의 방향이 종교 비판에만 머물렀던 한계를 돌파하고 더 현실적인 비판으로 넘어가려고 한다는 거죠. 이 얘기를 선언적으로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종교 비판 끝났으니까 종교 비판 이런 거 하지 않겠다. 그럼 뭘 할까? 그게 이제 뒤에 나오는 얘기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뭐 해겔 전공하시는 분들이 해겔 사상은 온갖 게 다 있어서 정말 총체적인 거여서 마르크스가 여기서 비판하는 거는 그 해겔의 정신철학적이고 관념적인 어떤 부분만 떼서 비판하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지. 현실 얘기 다 있다. 마르크스 했던 얘기 다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맥락이 아닙니다. 그 이제 상당히 초점이 어긋난 그 반박인데요. 어, 해겔식의 접근, 그러니까 모든 거를 이론적 체계화를 통해서 정신의 영역이나 정신적 개념을 가지고 관념적인 개념을 가지고 현실을 설명하는 접근법이나 관점 자체를 극복하려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을 의 소재, 뭐 정치, 경제, 뭐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을 다뤘냐 못 다뤘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 아니라 그거를 이론이나 관념의 틀 안으로 현실을 포괄시키느냐, 현실을 독자적인 것으로 관념의 그 외피를 벗어던지고 현실을 그 자체로 보느냐 하는 접근법의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거지. 해결 정신현상학이나 뭐 법철학책 이런 것만 봤기 때문에 그 마르크스 비판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제 반박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이렇게 초점이 어긋난 마르크스의 의도와는 다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의 관점에 대해서 명백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이 텍스트에서 해설을 하고 마르크스의 사상 발전이나 마르크스의 생애에 대해서 연구자들이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청년 해결 학파를 넘어서는 과정도 이제 해결로부터 보수적인 해결 해석으로부터 급진적 해결 해석인 청년 해결학과 그리고 그걸 넘어서는 과정도 딱 한 번에 이제 무 자르듯이 잘라진 게 아니라 이제 바우어의 영향으로부터 포이어바의 영향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거치면서 자신의 입장을 이제 정립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텍스트가 바로 이 현실주의적이고 나중에 마르크스주의적으로 불리는 입장과 청년 해결주의로부터 이탈한 그 중간쯤에 있는 그 사상 발전의 단계를 보여주는 텍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바로 나오는 얘기에서 알 수 있듯이 포이에르바흐라는 그 청년 해결학파 중에 아주 급진적이었던 그 유물론에 입각한 그 해결에 대한 재해석을 했던 이 사상가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보시죠. 그 세 번째 단락에 비종교적 비판의 기저는 이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종교를 만들지 종교가 인간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그 왜 종교 비판에 머무르지 않느냐, 또는 더 나아가느냐. 이때 핵심이 뭐냐 하면 종교라는 것 자체가 독자적인 실체를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종교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인간 세계에 대한 해명을 하면 종교는 자동적으로 해명이 되기 때문에 종교를 따로 떼서 우리가 비판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아예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포에르바 주장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그 포에르바의 대표 저작에서 신학의 비밀은 인간학이다. 이런 아주 유명한 태제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그 신학, 종교라는 것은 인간이 현실에서 어,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반대 투사가 신에게 이제 그 투사가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 부분은 뒤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마르크스도 계속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슷한 얘기가 계속 이어지는데, 종교는 인간적 본질이 아무리 진정한 현실성도 아무런 진정한 현실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인간적 본질의 환상적 현실화인 것이다. 즉, 현실에서 인간이 결여되어 있는 어떤 것이 있을 때 그 결여되어 있는 것을 포지티브하게, 그러니까 인간은 이걸 못 가졌지만 내가 가지지 못하고 이걸 가지고 싶어 하는, 내가 원망하는 것을 신이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한 것이
종교의 출발이라는 거죠. 모든 종교는 사실 현실에서의 부정성이 긍정의 표현으로 나타난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종교가 또는 신이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반대의 반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는 그렇게 뭐 복잡하거나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현실에서 갖지 못한 걸 환상적으로 내가 있으면 좋을 텐데 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나아가서 나는 갖고 있어 라는 뭐 이렇게 착각을 하기도 하잖아요. 환상을 내가 즐기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종교가 더 번창하고 종교가 더 큰 힘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큰 이유는 마르크스가 보기에는 현실이 그만큼 고통스럽고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여되어 있는 만큼이 가지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방식으로 표현되는 게 가상의 종교에서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정된 현실의 전도가 종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 그러니까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을 거꾸로 뒤집어서, 말만 거꾸로 뒤집어서 나는 이게 없어를 신은 이게 있어. 인간은 죽어. 나는 생명 유한해. 나는 죽을 거야. 그렇지만 신은 죽지 않아.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비판이라는 걸 결국 현실을 비판하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면 저절로 되는 건데 종교 비판에만 국한된 사람들은 결국 종교를 비판해서 인간을 복원시키는 게 목적이긴 하지만 종교 비판에만 머무르게 되면 종교를 실체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가상으로서의 종교를 비판하면 현실이 저절로 해결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현실을 바꿔야 종교를 진짜로 극복할 수가 있는데, 종교만 자꾸 비판한다고 해서 그게 나아가서 현실에 대한 변화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우어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종교만 비판하면 현실의 문제도 나아질 거야. 현실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변할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마르크스는 그렇지 않다라고 봤다는 거예요. 종교만 갖고 비판해서는 힘들다. 종교는 결국 현실의 부정적 반영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게 결국 나중에 가면 독일 이데올로기나 그 이후의 마르크스의 사상에 일관되게 이데올로기 비판이 가지는 의미, 이걸 얘기를 할 때도 이제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제 마르크스는 종교 비판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데올로기나 상부 구조에 대한 비판에 국한되는 것을 비판하고 진짜 현실인 그 인간의 세상으로 현실로 돌아와서 현실 자체를 바꾸는 걸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죠. 이미 이제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던 거죠. 그때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그 상부 구조 또는 뭐 가상을 버리고 나가야 되는 현실이라는 게 뭐냐? 현실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거냐? 이거는 이제 점점 발전을 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제 마르크스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게 인간 삶을 지배하는 생산을 중심으로 한 우리가 경제라고 부르는 인간 활동의 어떤 영역이 현실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나가게 된 거죠. 이제 그 전 단계에서 그쪽으로 나아가는 마르크스의 전환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을 볼 수 있는 텍스트가 우리가 보고 있는 텍스트입니다. 자, 그 부분 다시 이제 종교 비판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잘 알려진 구절들을 좀 읽어 볼 텐데요. 이 헤겔 법철학 비판을 위하여 서설에서 이 과거에 옛날에 80년대, 90년대 제 운동권들이 많이 인용하고 그거는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20세기 내내 많은 이제 마르크스주의 또는 마르크스를 표방한 사람들이 마르크스 얘기하면서 되게 많이 인용했던 어떤 유명한 구절 몇 개가 이 텍스트에 나오는데 저도 어릴 때 이제 처음 그 뭐 20살 이럴 때 마르크스를 처음 공부할 때 선배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제 눈으로 직접 텍스트를 꼼꼼하게 읽고 배경에 대한 공부를 하고 나니까 이 인용문이 사용되는 맥락이 텍스트에서 마르크스가 했던 의도와는 좀 거리가 있게 사용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박정석 출판사 판으로요. 그 2페이지에 나오는 부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종교적 비참은 현실적 비참의 표현이자 현실적 비참에 대한 항의이다. 이거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거죠. 현실이 비참해서 종교로 표현되는 거다. 종교는 공궁한 피조물의 한숨이며 무정한 세계의 감정이고 또 정신없는 상태. 인간이 막 그 정신을 잃어버린 어, 이런 상태의 정신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얘기가 전부 다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종교를 만드는데 그때 종교의 역할은 뭐겠어요? 이 고통을 가상으로라도 잊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런 말을 쓴 거예요. 우리가 요새같이 이제 마약과의 전쟁 선포하는 이런 시기에 살면 이게 종교는 무조건 나쁘고 범죄고 뭐 인간에게 정말 쓰레기 같은 거고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런 뜻이라기보다 그거보다는 훨씬 긍정적인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현실의 비참함으로 고통받는 인간의 고통을 덜어주긴 하지만 이게 가짜 해결책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안을 주는 기능은 하지만 이 위안은 진짜 해결이 아니고 아편처럼 중독되는 그런 거다. 물론 이제 부정적인 거죠. 종교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거는 분명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 이렇게 그 아주 절대악처럼 얘기를 한 거라기보다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종교를 만들어서 위안을 얻고자 하지만 그걸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맥락이죠. 자, 근데 사실 이 말은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긴 하지만 이거 마르크스가 했던 말은 아니에요. 이게 브루노 바우어가 한 유명한 말입니다. 그래서 바우어의 영향을 가지고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우어도 이런 맥락에서 비판을 했던 거고 그거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게 한계가 있다라고 마르크스가 얘기를 하는 맥락이기 때문에 바우어식의 또는 청년 해결학파나 특히 포에르바흐의 기독교 비판을 지금 자기가 받아들여서 소개하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서술을 합니다. 그래서 인민의 환상적 행복 이게 앞편이 이런 말이죠. 환상적 행복이라는 거예요. 어, 고통이 아니라 행복은 행복인데 환상적 가짜 행복이다. 인민의 환상적 행복인 종교의 지향은 그러면 이 환상적 행복을 넘어서려면 진짜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실적 행복을 얻어야 되는 거지 가상에서만 할 수는 없다. 그들의 상태에 대한 환상을 포기하라는 요구. 그러니까 우리가 환상적 행복에 머물러 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환상을 필요로 하는 상태를 포기하라는 요구이다. 그러니까 현실에서의 문제가 해결해야 돼야 환상적 아편 같은 종교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지 현실이 바뀌지 않는데 종교를 백날 비판해봤자 이 종교는 극복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관점을 잘 보여주는 거죠. 결국 마르크스는 자기의 관심사는 이제 진짜 인간이 처해 있는 현실만을 대상으로 할 거다. 이 문제를 자꾸 초월적이거나 가상적인 것과 연결할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그들의 상태에 대한 환상을 포기하라는 요구. 그러니까 당신들 종교 극복해 가짜야라고 하려면 그리고 그 말이 실현될 수 있으려면 현실을 바꿔야 한다. 어, 이런 이제 입장의 얘기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좀 몇 달락 밑에 비슷한 얘기를 좀 마무리식으로 합니다. 천상의 비판. 그 천상에 대한 비판은 지상에 대한 비판으로, 종교에 대한 비판은 법에 대한 비판. 법이라기보다 여기서 이제 실정법, 법조문뿐만 아니라 법제도 또는 정치 제도까지 좀 포함하는 말이에요. 이때 독일어적 맥락에서 법이라는 것은. 그래서 법 철학 그러면 이게 정치 철학, 국가 철학이라는 의미를 함께 포함하는 겁니다. 이걸 좀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신학에 대한 비판은 정치에 대한 비판으로 전환된다. 이게 자기가 그 전환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이런 거를 한 게 헤겔과 헤겔 후계자들의 과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이 사람들을 극복하지만 이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종교 비판, 종교가 과거에 아편처럼 했던 거를 훨씬 더 진보적으로 더 발전해서 철학의 방식으로 비판을 했는데 자기는 이제 철학의 비판의 한계도 좀 넘어서야 된다. 이 얘기를 이제 끝에 가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주장을 했던 게 그전에도 있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역사법학파라고 부르는 사람들과 이제 명칭은 나오지 않지만 선량한 열광자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그러니까
좀 일반적으로 말하면 낭만주의적인 경향이죠. 이 두 가지가 대조적으로 그 당시에 존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 하면 독일의 봉건적이고 이 그 후진적인 상황을 그대로 긍정하는 측면. 그래서 권위주의적이고 억압적인 그 독일의 법이나 정치 제도, 체제를 오히려 긍정하고 찬성하는 쪽의 그 흐름이 하나가 있었고, 그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역사 법학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들은 거기에 반대했던 거죠. 그러니까 독일의 정치적 후진성을 이게 뭐 어때서 이게 좋은 거야 라고 그냥 대놓고 찬성했던 사람들, 보수주의자들이 있었고, 그 반대편에는 누가 있었냐면 이건 너무 억압적이야. 인간이 자유를 얻어야 돼. 해방돼야 돼. 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접근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접근했냐 하면 그냥 과거로 그것도 가상의 과거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문명을 넘어서서 과거의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주장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유적으로 퓨전적의 원시림에서 자유를 찾는다. 그러니까 국가가 독일이라는 국가 제도가 성립되기 이전의 그 부족 사회, 게르만족이 원시림 속에 살던 이때 그 원시림 속에 있는 멧돼지는 얼마나 자유로워요. 그쵸? 우리가 가축화되기 이전의 멧돼지는 정말 숲속에서 위태롭지 않은 자유롭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의 자유에 불과하다는 거죠. 실제 자유가 아니고 이것도 관념적인 자유죠. 그러니까 현실의 정치 제도가 지금 현재의 정치 제도가 상당히 억압적이라고 해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국가도 없고 문명도 없는 곳으로 돌아가면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주장도 비현실적인 주장이다. 이 사람이 아주 이제 신랄하게 얘기해줘 마르크스가. 그럼 이렇게 멧돼지의 자유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넘어서야 된다. 이런 이제 얘기를 쭉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왜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하냐 하면, 마르크스가 이때 주요하게 그 성찰의 대상으로 삼는 현실은 사실 독일의 현실에 좀 국한되어 온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마르크스의 생애적으로 봤을 때 이 텍스트를 쓸 때는 독일에서 떠난 직후예요. 근데 그 전에도 이 구상을 했겠죠. 그리고 마르크스가 이제 그 청년 회계학파하고 교류를 했던 거는 독일에 있을 때예요. 독일에 있으면서 이제 공부를 학생이었던 때와 학교를 떠나서 박사학위를 받고 라인 신문이라는 언론에 처음에는 이제 집필자였다가 편집자가 됐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폐간되게 되는데요. 이 언론적 활동을 하면서 이 사람이 현실적 활동을 커리어를 처음 시작하거든요. 그러다가 독일의 정치적 상황이 상당히 억압적이게 되면서 독일을 벗어나게 되는데, 그리고 이 무렵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해서 이제 신혼여행 삼아 이렇게 여행을 가서 장기 체류를 하는데, 그게 이제 크로이츠나흐라는 알프스 산맥 어떤 마을에 가서, 도시에 가서 크로이츠나흐 그 초고라고 불리는 원고 집필, 이것도 출판은 되지 않아요. 했는데 이제 그 무렵에 쓰여진 거예요, 이 텍스트가. 그래서 이 독일 현실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독일 사람이니까 당연히, 물론 이제 이때의 독일은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독일과는 다른 형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국가에 대한 개념하고는 상당히 다르긴 했지만, 어쨌든 자기가 속해 있던, 그리고 현실적으로 눈으로 접하고 있던 사회를 더 많이 염두에 두고 관심 있는 거는 당연한 거죠.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독일의 정치적 현실에 대한 생각을 주로 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세계 전체라든지 자본주의 세계 진영 전체, 체제 전체라든지 또는 유럽 전체라든지 이런 걸 대상으로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독일 사회에 대해서 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염두에 좀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이 텍스트에서 하는 말들은 대체로 독일에 대해서 한 말이에요. 유럽 전체라든지 자본주의 체제 전체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독일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코멘트 한 걸 가지고 유럽 전체라든지 자본주의 전체에 대해서 그대로 적용하기는 힘들겠죠. 이걸 좀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뒤에 제가 이제 어떤 이유에서 이런 얘기 하는지
조금 마지막 가면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독일의 현 상황이 상당히 후진적이었다. 그럼 후진 선진이라는 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더 앞선 데가 있으니까 독일이 후진적이라는 걸 판단을 하겠죠. 그럼 선진적인 지역은 어디였겠어요? 상당히 당연히 영국과 프랑스, 특히 이제 프랑스였어요. 정치적으로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마르크스가 이때 이제 관심을 가졌던 게 바로 독일의 후진성에 대비되는 프랑스의 진보성이었는데, 프랑스가 정치적으로 근대 정치의 이제 스펙트럼에서 보면 훨씬 왼쪽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이 전 유럽 사람들, 특히 이제 독일의 그 급진적인 사상이나 지향을 갖고 있었던 청년들이나 사상가들, 지식인들에게 엄청 큰 영향을 주거든요. 우리 지금 얘기하고 있는 헤겔부터 시작해서 마르크스까지 이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는 거죠. 긍정적으로 평가하든 부정적으로 평가하든. 그래서 이 크로이츠나흐 원고라는 게 바로 프랑스 혁명사에 대한 연구였어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거의 평생 동안 프랑스 혁명사에 대한 연구를 해서 나중에 이제 프랑스 혁명사 3부작으로 책이 이제 완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가 생각했던 특히 이제 혁명이라는 역사적 사건들의 구체적인 모습은 프랑스 혁명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 프랑스 혁명이 1789년부터의 그 큰 봉기가 일어나죠. 프랑스 대혁명이 시작되어서 사실 1871년 파리 꼬민 봉기까지 거의 100년간 간헐적으로 이어지는 100년간이 그 고조됐다가 저하됐다가 반동이 일어났다가 하는 오르내림이 있긴 했지만 크게 보면 100년간 계속 혁명의 시기였거든요. 이 프랑스 혁명의 시기가 저 마르크스가 태어나서 자라고 활동을 했던 시기하고 겹쳐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에 대한 또 혁명 이후의 프랑스에 대한 관심은 아주 청년 이 시기부터 지대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봤을 때 프랑스는 조금 더 자기 생각에 더 바람직한 사회에 가깝고 독일은 훨씬 그거에 미달되는 사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 판단을 또는 역사적 판단을 이 시기에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프랑스하고 비교하는 얘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미 독일에 대한 얘기는 계속 프랑스와의 비교를 통해서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현 상태는 구체제 앙샹레짐,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이전의 사회를 프랑스에서 앙샹레짐이라고 구체제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 프랑스에서는 1989년 이후에 이제 앙샹레짐 구체제를 넘어섰는데 독일은 여전히 구체제에 머물러 있다. 이게 이제 마르크스의 기본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현 상태는 현재 상태인데도 구체제의 솔직한 완성이며 구체제의 앙샹레즘은 현대 국가의 숨겨진 결점이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독일에도 국가라는 게 성립되고 특히 이제 입헌제라는 제도가 받아들여졌지만 이것도 사실은 실제로는 구체제가 더 이 사회의 본질이다. 그렇기 때문에 후진적이라는 거죠. 근대 국가 이때는 완전히 사회주의자로 아직 발전하기 전이에요. 마르크스가 자유주의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이 자유주의자로서의 급진적 자유주의자 자코뱅으로서의 정치적 성격에서 사회주의로 이제 발걸음을 내디뎌서 자기가 사회주의라는 의식을 가지기 시작하던 무렵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후에 특히 이제 공산당 선언 이후에 마르크스의 사상이나 정치적 입장의 관점을 갖고 이때도 비슷한 입장이었다라고 보면 이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이때는 그런 입장을 가지기 전 그쪽으로 나아가는 과도적 시기였다는 거를 우리는 계속 기억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자코벤 급진적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독일은 상당히 이제 후진적인 국가였기 때문에 이 독일의 후진적 현실이 독일만의 특수한 어떤 대응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를 더 급진적으로 진보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독일에서도 있었는데 이 노력들이 현실에서 실현되기 힘든 상황이 바로 독일의 정치적 후진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정치적 후진성 때문에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실천이 현실화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이 텍스트를 쓰는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의 5페이지, 번역본 5페이지에 보시면 독일의 현실에 대한 이제 역사적, 철학적 이제 그 판단 같은 게 길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독일은 아직 구체제를 못 벗어났고 새 시대의 그 새로운 사회는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그 뭐 좀 나쁘게 말하면 구체제의 단점과 신체제의 결점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회 이런 사회이라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는 이제 독일의 경제적 후진성에 대한 얘기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뭐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근데 이게 텍스트에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아까 종교 비판으로부터 넘어서서 더 현실적인 비판으로 나가는 과정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현실이 뭐냐면 첫 번째는 정치적 현실에 대한 비판이고 그 다음에 그 정치적 현실에 대한 비판은 결국 경제적 현실에 의해 초래된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는 과정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텍스트를 쓰던 이 무렵에 몇 월 며칠까지 분명하지는 않죠. 생각이 뭐 몇 분 단위로 생각이 크게 변하는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그러니까 1842년, 43년, 44년이 되게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어떤 게 중요하냐면 첫 번째 독일을 떠나게 됐다 그랬죠. 독일을 떠나서 벨기에를 거쳐서 크로이츠나를 거쳐서 이 사실상 망명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좀 위험해져서 자발적 망명을 하게 되는데 벨기에를 거쳐서 파리의 체제를 하다가 이제 영국으로 건너가서 거의 평생 런던에 머무르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렵이야. 이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방랑 생활이 시작되는 초입이고 그리고 그러면서 산업이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던 상대적으로 근대적 산업이 발달하지 않았던 독일의 경험에서 벗어나서 훨씬 자본주의적 산업이 발달해 있었던 프랑스나 벨기에나 영국을 직접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프롤레타리아트 개념 나올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산업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프롤레타리아트도 없잖아요. 숫자가 적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프롤레타리아트라는 개념을 이 텍스트에서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마르크스가 아주 많은 수의 산업화된 이 당시의 기준으로 선진 자본주의 지역의 전형적인 프롤레타리아트를 대규모로 목적한 적이 없었던 시기예요. 예. 자기 눈으로 실제로 프롤레타리아를 만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자료나 전원으로만 알고 있었던 시기인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원래 철학과 법학을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해결 철학의 관점에서 경제로 넘어가려면 단순하게 경제가 중요해 이러면 끝나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관점에서 또 그런 학문적인 방법을 가지고 경제적 현실에 대해서 알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제학에 대한 공부, 이 당시에 이제 정치경제학이라고 불렀던 경제학에 대한 학습과 연구를 시작하던 무렵이었고 여기에 결정된 지금 그러니까 현실의 노동자와 경제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현실을 자본주의라고 인식하고 자본주의의 모순에 대해서, 작동 원리와 모순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하던 계기에 큰 영향을 줬던 게 바로 엥겔스예요. 그래서 엥겔스의 두 권의 텍스트가 이 무렵에 이제 마르크스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데 하나는 마르크스가 나중에 이제 프랑스에 파리에 있으면서 그 독일 프랑스 연보라는 그 언론사를 짧게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엥겔스가 기고한 글이 실리는데 그게 바로 그 국민경제학 비판 개요라는 짧은 논문이 하나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경제학 연구는 마르크스보다 엥겔스가 먼저 시작을 했고 엥겔스의 그 논문과 엥겔스와의 교류를 통해서 경제학에 대한 연구, 현실의 경제적 측면에 대한 과학적 탐구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변혁시키는데 핵심적인 접근법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 시기에 가지게 되고 그래서 경제학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1844년 무렵이에요. 이 텍스트 직후에. 그래서 이 시기에 1844년 무렵에
집중적으로 당대의 그 유명한 경제학적 저서들을 읽고 거기에 대한 학습 노트가 나중에 우리가 이제 요 다음 시간부터 보게 될 경제학 철학 초고인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학 철학 초고로 나아가기 전 단계다라는 거를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텍스트는 엥겔스의 바로 잉글랜드 노동계급의 상황을 통해서 저 맨체스터 그 당시에서 살고 있었던 그 엥겔스가 오늘날과 같은 아주 실증적인 사회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르포의 방식으로 또 그 지금으로 치면 필드워크를 한 거죠.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식으로 영국의 자본주의가 그 당시에 가장 발달했던 가장 산업화가 발달했던 맨체스터라는 대도시와 영국의 몇 개 대도시를 실증적으로 연구해서 노동자 계급의 실제 상황을 기록한 책이에요. 이 책을 읽으면서 진짜 노동자들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마르크스가 파리를 거쳐서 영국으로 가게 되면서 현실의 프롤레타리아트가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아직은 그 시기 전이고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생각은 방향 전환은 분명히 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에 대한 얘기가 아주 짧게라도 나오게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문제가 정치 경제 혹은 부에 대한 사회의 지배라고 되어 있는 반면에 독일에서는 국민 경제 혹은 국민에 대한 사적 소유의 지배라고 되어 있다. 즉, 그 산업화 초기에 독일 경제의 후진성을 비판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독일이 정치적으로도 후진적인데 이 정치적으로 후진적인 것은 독일이 영국과 프랑스에 비해서 경제적으로도 후진적인 조건에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이 당시에도 갖고 있었다. 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비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 비판, 나아가서 경제 비판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나중에 이제 결국 평생의 과제가 됐고,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실현됐던 그 과제를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이런 후진성을 독일의 지식인들은 어떻게 대응했냐. 이 얘기가 이제 7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우리 독일인들은 우리의 후사, 뒷얘기를 사유 속에서, 철학 속에서 체험하였다. 우리는 현대의 역사적 동시대인들이 아는 채 그 철학적 동시대인들이다. 독일 철학은 독일 역사의 이념적 연장이다. 어, 뭐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얘기가 독일의 후진성 속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노동자 계급도 없고 발달한 자본주의도 없고 산업화된 현실도 없었기 때문에 또 거기에 상응하는 어, 더 근대화된 국가도 아직 채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치 경제의 현실을 책으로만 또는 자기 머릿속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철학적으로 자꾸 해석하고 대응했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 비판을 극복하는지 못했던 이유이고, 종교 비판을 극복했다 하더라도 철학적인 비판에 멈춰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다. 그래서 독일 철학이 발달이라는 말을 쓰긴 좀 그렇지만, 독일 철학 하시는 분들의 발달이라고 자꾸 주장하세요. 어쨌든 독일의 정치 경제학이나 정치학이나 사회과학이 아니라 철학이 더 세력이 커졌던 이유는 현실이 부재했고 부재한 현실에 대해서 눈으로 못 보니까 관념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고 그 관념적 대응이 많이 배운 지식인들의 경우에도 철학이라는 기존의 그 학문적 장치를 통해서 현실을 해석하는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철학은 긍정적인 의미예요, 부정적인 의미예요. 상당히 한계 있는 부정적인 의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독일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게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이 긍정적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이때도 철학을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자, 이 맥락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구절 볼 때 이런 식의 그 지식이, 이런 생각이 왜 중요한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헤겔과 그 후계자들의 작업은 전부 다 독일의 어떤 후진성에 대한 긍정이든 부정이든 나름대로의
대응이었는데 그게 아주 비현실적인 이상한 대응이었다. 그러니까 접근이 아예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에서 다른 걸 다뤘다. 이게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게 왜 쓸데없는 그 반박이냐 하면 철학으로 다뤘다는 게 문제예요. 아주 구체적인 현실의 문제를 다루더라도 이걸 철학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철학적인 방식으로 다룬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마르크스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는 이제 두 가지 당파가 또 생기게 됐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게 철학이 이런 거니까 독일에서는 철학적으로 하니까 철학 같은 거 아예 부정하자 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철학을 이을 실현 당신들은 자 이건 뭐 당시 독일의 논의에 대한 정리예요. 마르크스의 생각이 아니에요. 어, 그래서 그 박종수 출판 책으로 치면 7페이지 10번째 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페이지까지 쭉 이어지는 얘기는 그 8페이지 두 번째 단락 끝까지 얘기는 당시의 독일에서의 논의를 마르크스가 자기가 보기에는 요 두 가지 입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한 입장은 철학을 실현하지 않고서는 철학을 지향할 수 없다는 입장이 있고 또 하나는 철학을 지향하지 않고서 철학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렇게 두 가지 입장으로 나눠졌다. 뭐 그 얘기니까. 뭐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뭐 딱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 얘기를 했던 이유는 이 맥락 속에서 이제 해결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논의의 맥락 속에서 해결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해결 어떻게 보면 이제 해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죠. 해결의 업적은 뭐냐 하면 가장 일관되고 풍부하며 궁극적인 파악을 얻은 독일의 국가 철학 및 법 철학. 이게 이제 해결의 철학이에요. 그래서 현대 국가 및 그와 결부된 현실의 비판적 분석뿐만 아니라 독일의 정치적 법적 의식의 기존 양식 전체에 대한 단호한 부정.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결 법 철학이라는 게 현실에 대한 특히 정치적 현실에 대한 철학적인 해석의 완성본, 최고본 같은 게 이제 해결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이런 그래서 독일 철학 좋아하시고 전공하신 분들이나 특히 해결 철학 전공한 분들은 이거 봐라, 독일 철학이 얼마나 수준이 높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우주 만물 세상 만사를 다 포괄하는 이런 철학이 어딨냐. 마르크스는 바로 그것 때문에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 때 세 번째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조금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고 또 철학에 관심 있는 분들 이 접근법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 철학의 내용이 풍부하고 논리적으로 엄청 그 정합적이고 체계가 방대하고 세련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학이라는 거는 현실에 대해 현실의 어떤 반영일 뿐이지 현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심지어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철학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학이라는 걸로 그건 못한다는 거예요. 어. 철학을 통해서 철학만 가지고도 그게 된다고 생각하는 그 전제 자체가 마르크스가 보기엔 틀렸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크스 사상, 마르크스주의라는 것을 철학의 하나로 보는 거는 마르크스의 기본적인 오해예요. 그러니까 이미 마르크스가 아주 자기 사상을 완성시키는 초입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일관되게 갖고 있었던 입장이 바로 이거거든요. 근데 마르크스를 자꾸 철학으로 환원시키려는 접근법은 그 마르크스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에요. 전면적인 오해예요. 어, 그래서 마르크스는 철학자가 아니다. 이걸 분명하게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철학 아니다라는 거예요. 철학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 발달된 철학일수록 더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 경제학이 해야 되고 사회학이 해야 되는 거를 또는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실천, 혁명적 실천에 해야 되는 거를 철학이 다 하고 앉아 있으면 딴 거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철학이 그거를 떠안으면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결국 현실적 인간, 현실을 추상화시킨 거라는 거예요. 현실을 추상화시킨 것에 불과하다. 철학이란 것 자체가 현실에 대한 추상화야. 저 해결주의자는 또 변절법을 통해서 추상을 통해서 구체로 상승한다. 그거 왜 모르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방법 전체를 가리키는 거지. 추상과 구체라는 철학적 어떤 논의나 변증법적 전개, 이거를 이해 못한 게 아니에요, 마르크스가. 그런 식으로 현실의 문제를 철학의 영역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 자체를 비판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겔이 말하는 구체는 진짜 구체가 아니다 그 얘기야.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딱 정리하죠. 독일인들은 다른 민족들이 실행했던 것을 정치 속에서 사유했다. 혁명 일으키고 운동하고 뭐 실제로 바꾸고 연구하고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했던 거를 그냥 앉아가지고 철학의 틀을 가지고 사유로 번역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번역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게 이제 말이 좋아서 번역이지 실천하지 않은 거죠. 이게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는 거죠. 어, 철학만 하면. 어. 근데 여전히 지식인들은 이런 생각하죠. 우리가 철학이 잘못돼서, 사상이 잘못돼서, 생각을 잘못해서, 개념을 뭐 잘못 사용해서 한국에서 노동운동이 쇠퇴.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는 이 해결식의 접근인 거죠. 이게 마르크스가 아주 중요한 게, 특히 공산당 선언 이전까지 조금 더 뒤로 보면은 그 자본을 집필하기 이전까지 마르크스의 주된 과제는 자신만의 고유한, 그러니까 세상을 진짜로 노동자 계급의 관점에서 세상을 번역시킬 수 있는 접근법과 방법론을 정립하는 거에 상당한 에너지를 쓰고 이게 주된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부터 사실은 우리가 초기라고 말하는 텍스트에 대해서는 계속 이 얘기가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르크스의 방법론이 철학의 방법론과 어떻게 다른가?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자신의 사회주의를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말하는 가장 큰 게 접근법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 철학이 발달한 것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독일이 현실이 그만큼 후진적이라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이게 잘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자기는 혁명가라고 하는데 매일 앉아서 담론만 저기 뭐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말만 하고 떠들고 뭐 이런 거는 그 실천 안 하기 위한 핑계 또는 실천을 못 하는 거에 대한 변명 이런 것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상식적인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이제 진짜 물어보는 거죠. 독일이 과연 이게 책으로는 9페이지입니다. 독일은 독일 민족을 현재 민족들의 공식적 수준에까지 올려 세울 뿐 아니라 이 민족들의 바로 다음의 미래가 될 인간적 높이에까지 올려 세울 혁명에 도달할 수 있는가? 이런데 독일이 진짜 혁명할 수 있을까?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 앞에 한계를 얘기를 했으니까 이런 상태인데 철학으로만 모든 걸 접근하는데 이래가지고 독일에서 혁명이 일어날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비판의 무기는 비판의 무기가 뭐예요? 바로 철학이죠. 여기서 비판의 무기에 지칭하는 게 바로 철학, 특히 해결식의 철학입니다. 비판의 무기는 무기의 비판을 대신할 수가 없다. 이 무기 비판으로 무기의 비판이 뭐예요? 무기 가지고 그러니까 현실적 실천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적 그 비판이나 이론적 급진성이 실제로 현실의 무기, 현실의 비판, 현실의 변화의 힘을 대체할 수는 없다. 근데 그러면 아예 의미 없는 거냐? 아예 의미 없지는 않죠. 왜 의미가 없냐? 의미가 있느냐?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느냐? 물질적 힘은 물질적 힘에 의해서 전복되어 하지만 그러나 이론 또한 대중을 사로잡자 말자 물질적 힘으로 된다. 자, 여기서 이제 지식인들, 그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읽고 싶어요? 이론이 물질적 힘을 지도한다 이런 걸로 해석하고 싶어 하죠. 끝에 나오는 구절도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근데 맥락상 무슨 뜻이에요? 이론은 현실적 힘과 현실의 힘과 대중의 실천적인 그 변혁 운동과
만날 때만 물질적 힘을 가질 수 있지 그거 독자적으로 못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맥락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론 이 앞뒤 다 잘라버리고 이론이 대중을 사로잡으면 물질적 힘이 된다. 이것만 보면 이론에 그래도 상당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 같지만 앞뒤 맥락을 보면 이론은 그거 자체를 아무것도 못하고 어, 대중과 만나야만 뭔가를 할 수 있고 그런 부수적인 저 힘을 갖고 있을 뿐이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게 텍스트 해석으로는 더 객관적이죠. 그렇죠? 특히 이제 이 이론이 과학적 이론도 아니고 철학인 경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는 거죠. 어,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했지만 이게 유럽 전체나 자본주의 사회 전체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어디서 얘기죠? 독일에서만. 그러니까 독일에서 그나마 독일이라는 후진성에서 좀 속에서는 좀 급진적인 의미를 나름대로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이건 독일이라는 한정된 현실 속에서만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곧이 이제 종교 비판 얘기를 다시 언급해 주죠. 종교의 비판은 인간은 인간에게 지고한 존재라는 가르침으로 끝난다. 그러므로 종교의 비판은 인간이 천대받고 예속되고 버림받으며 경멸받는 존재로 있는 그런 모든 관계들을 전복시키라는 정언명령으로 나간다. 이게 포이바르 얘기죠. 그러니까 종교는 사실 인간의 원망의 투사에 불과하니까 결국 인간의 문제로 돌아와야 된다. 그 얘기, 그 수준의 얘기로 돌아왔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인간이 도대체 뭐야? 인간의 현실이라는 건 뭐야? 이 얘기까지는 안 나간 거죠. 이제 마르크스가 보기에는 포이어바의 한계는 그거죠. 어, 인간으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그 인간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해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다음 텍스트에서 이거 이제 좀 자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 이게 독일 얘기라는 게 계속 반복돼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텍스트를 다 읽으면 이게 부분 부분에서 하는 얘기가 독일의 상황에 대한 마르크스의 코멘트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게 이런 것도 있죠. 독일의 혁명적 과거는 요컨대 이론적이다. 즉 그것은 종교개혁이다. 독일이 마틴 루터의 고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종교개혁도 독일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해결 철학 같은 것도 독일에서 발달했지만 이건 독일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승려의 머릿속에서 혁명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지금은 철학자의 머릿속에서 혁명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혁명이 시작된다고 해서 완성된다 또는 시작해서 혁명을 끌고 나간다 이 얘기가 아니죠. 어, 종교와 철학에 머물러 버리는 게 독일의 문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본적인 독일 혁명은 중대한 난관에 봉착한 듯이 보인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독일에서 아까 질문이 그거였죠? 이 독일이 이렇게 후진적인데 독일에서 진짜 혁명이 일어날 수 있냐?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힘들다. 근본적인 난관에 중대한 난관에 봉착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현실적인 판단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은 혁명적 지향을 이때도 이미 갖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러면 당연히 아유 안 되겠네 말지 뭐 이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독일에서 혁명이 가능한가라는 것을 모색해야 되는 거죠. 실천적 관점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혁명들은 요컨대 텍스트로는 10페이지입니다. 어떤 수동적 요소들, 어떤 물질적 기초를 필요로 한다. 이론은 항상 어떤 민족의 욕구들의 현실화인 만큼 그 민족 속에서 현실화된다. 그런데 독일적 사상의 요구들과 독일적 현실의 대답들 사이의 엄청난 분열에 시민사회의 국가와의 그리고 시민사회의 자기 자신과의 엄청난 분열이 조응하게 될 것인가? 이론적 욕구들이 직접적으로 실천적인 욕구들이 될 것인가? 다시 물어보는 거죠. 사상이 실현을 재촉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그러니까 사상만 갖고 안 된다고 또 얘기하고 있죠. 사상이 실현을 재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현실이 스스로 사상에게로 쇄도 그냥 오는 정도가 아니라 돌이닥쳐야 돼. 그럼 뭐가 더
현실의 혁명에서 근본적이에요. 결정적 힘은 현실에 있죠. 그렇죠? 현실이 사상을 옳고 세도해야 독일에서 혁명이 가능하다. 그래서 종교 비판, 그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도 카톨릭에 대한 종교 비판이었죠. 그리고 그 개신교에 대한 비판이 또 청년 헤겔학파의 종교 비판이었는데 그 종교 비판도 안 됐고 헤겔이나 또 헤겔학파들이 동시에 수행했던 그 헤겔 법철학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던 국가에 대한 철학적 비판도 한계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는 안 된다. 뭐 어떤 여기서 말하는 어떤 물질적 기초라고 저 모호하게 얘기했던 현실이죠. 그 현실이 오히려 사상으로 쇄도해야 혁명이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제 마르크스는 여기서 철학자에서 현실적인 혁명과 유물론자로의 전환의 시기라는 거를 이걸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독일 사회 또는 유럽 전체의 근본적인 변화를 지향했던 사람으로서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 조건을 현실에서 이론이 아닌 철학이 아닌 현실에서 찾으려고 해야 된다는 결론으로 이제 나가고 있는 거죠. 그 결론은 이미 사실 내렸죠. 그 결론을 내렸는데 어떻게 이론이 현실로 쇄도하는가 이걸 지금 해명해야 되는 그 단계에 있는 거죠. 그 뒤엔 뭐 또 했던 얘기가 다시 반복되는 11페이지에는 독일의 정치적 후진성의 구체적 사례가 좀 나와 있고요. 뭐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구체적 후진성의 구체적 사례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이야기 전개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현실이 쇄도해야 되는데 독일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정치적 후진성 때문에 이게 잘 안 되잖아.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러면서 다시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현실과 이론이 만난다는 게 어떻게 만나는 거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대답을 이제 텍스트 12페이지에서부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제 결론은 이 12페이지부터 끝까지 요 박정준 출판사판으로는 요 한 네 페이지 남짓한 이 부분이 마르크스의 결론이죠. 앞에 거는 이제 다른 사상들, 당시 독일의 논의들에 대한 소개, 그다음에 독일의 현실에 대한 자기의 객관적인 평가 이런 거 고 이제 이게 한계를 가진다. 이런 얘기가 앞에 좀 길게 이어졌다면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는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거죠. 자, 그 오늘은 쉬지 않고 계속 좀 이어서 계속 할게요. 오늘 그렇게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어떤 이때도 계급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 무렵부터 그 이후에 이제 특히 이제 정치경제학 연구를 하면서 정립했던 개념들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생산 수단에 대한 소유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르크스주의의 공식적인 계급이라는 개념은 생산 수단에 대한 소유 여부를 가지고 구분하는 거죠. 객관적인 기준이 뭐냐? 그러니까 부르주아 계급은 생산 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거고 프롤레타리아트는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 그래서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해야지만 생존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객관적 기준이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계급은 이때는 그런 개념의 정립을 아직 못 나간 상태예요. 그래서 신분이라든지 사회적 상태라는 의미와 조금 더 가깝다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 모호하게라도 노동자 계급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갖기 시작한 무렵이거든요.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려면 어떤 혁명의 주체가 특정한 계급이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계급들은 여러 계급이 사회 내에 공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계급이 혁명의 주체가 된다는 얘기는 어떤 한계가 있냐면 편파적일 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계급은 개인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 집단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겠죠. 그리고 자기 이익을 표현하고 그걸 실현하려고 애를 쓰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각각의 개인이나
각각의 집단들이, 개별적인 집단들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실현하는 이 과정들이 충돌할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이잖아요. 근데 마르크스는 보편적인 사회 변혁,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지향을 할 때, 단순하게 어떤 개별적인 주장이나 욕구들이 정치적 노선으로 표현되어서 이게 서로 충돌할 때 근본적인 사회 변혁을 가져올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편파적이고 부분적인 주장들이 사회 전체의 변혁으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사회를 일부 자기한테 유리하게 바꿀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힘을 얻어서 자기 원하는 대로 다 바꾼다 하더라도 이 집단 또는 개인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다른 개인과 집단은 그거를 수용하지 못하니까 또 갈등이 생기겠죠. 그죠?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서 다른 세상이 안정적으로 오려면 특정한 계급만의 힘으로, 계급의 그 혁명적 실천만으로는 되지 않고 이 특정한 계급이 특수한 어떤 성격을 가져야 되는데 바로 보편성이라는 성격을 가져야만 보편적 사회혁명을 가져올 수 있겠죠. 자,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나의 개인적 이익이 사회 전체의 이익과 만약에 일치하는 것이라면 나의 개인적 이익을 내가 열심히 추구해서 실현한다 하더라도 이게 다른 사람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일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나서서 세상을 바꾼 일을 다 하더라도 그 결과물이 의 성과가 나에게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모든 사람에게 귀속된다면 이 사람은 또는 이 집단은 그 사람이 나서서 혁명의 주체가 되더라도 사회를 안정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조건에 갖춰지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개별적인 특정한 어떤 사회 집단이 어떻게 보편적 사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근본적인 사회 변화를 가져오려면 꼭 대답해야 되는 조건이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이제 맥락이 있죠. 그 당시에 논의가 있었고, 그러니까 정치 철학적 논의들, 사상적 논의들이 있었고, 마르크스 스스로도 자유주의자에서 사회주의로 전환되는 과정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유주의 철학의, 뭐,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자면, 자유주의 정치 철학의 전제가 각자가 자기 이익을 추구하더라도 사회가 붕괴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마르크스는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난 거죠. 그걸 이제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특정한 집단, 특정한 개인의 이익 추구가 끊임없이 서로 충돌해서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들거나 혹은 안정된다 하더라도 한 집단의 다른 집단에 대한 억압과 착취로 귀결되는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본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특정한 계급이 혁명의 주체가 될 수 있으려면 이 집단은 자기 집단의 이익만을 다른 집단과 충돌하는 방식으로 추구해서는 안 되고 집단의 이익 추구와 사회 전체의 이익이 실현되는 특수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만 혁명의 주체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수한 계급은 오직 사회의 보편적인 권리들이라는 이름으로만 보편적 지배를 자신에게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뭐 그 얘기가 3번 정도 나오는데요. 시민사회 어떤 특수한 계급의 해방이 동시 발생하기 위해서는 어떤 한 신분이 사회 전체의 신분주로 여겨지기 위해서는 거꾸로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그 사회의 모든 결점이 다른 한 계급에 집중되어야 되고, 결점을 다 갖고 있어. 그 사회의 잘못은 자기가 다 뒤집어 써야 되고, 어떤 특정 신분이 보편적 장애의 신분, 보편적 제약의 화신이어야 하며, 한 특수한 사회적 영역이 현실적 세상 전체의 악령 높은 침해라고 여겨져서 이 영역으로부터의 해방이 보편적 자기 해방으로 나타나도록 되어야만 한다. 자, 이거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페미니즘 가부장제가 모든 사회적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야 이러면 가부장제의 피해를 제일 많이 짊어진 분들이 집단이 누구? 여성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이 해방되면 사회 전체가 남자도 해방돼.
보편적 해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성 해방이 곧 인류 해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마르크스에는 그게 프롤레타리아트인 거죠. 이 프롤레타리아트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사회의 모든 모순, 사회의 모든 억압과 착취와 불이익이 다 중첩되어서 집중된 구조적 모순이 이 계급에서 다 나타나는 집단이라면 이 사람들이 해방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이 다 사라져야 되니까 이 사람들의 해방은 프레타리아트의 해방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 억압과 착취가 사라지게 되는 것과 동의어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주의에서 노동자 계급을 보편 계급이라고 부르거든요. 그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노동자 계급의 특수한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이익을 추구하는데 그 결과는 사회 전체의 억압과 착취를 사라지게 하는 계급 자체를 소멸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는 물론 여기에서 이제 그 얘기 더 구체적인 얘기까지는 안 나가지만 어쨌든 혁명의 주체는 이 보편성을 갖고 있는 집단이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보편성을 가진 집단이 누구냐? 바로 노동자 계급이다. 거예요. 그래서 13페이지에 보시면 근데 또 독일 얘기로 돌아갑니다. 근데 독일에서는 프랑스 특히 이제 또 프랑스하고 비교하죠. 프랑스에서는 자본주의 또 자유주의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많이 전개가 돼서 실현되어서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각기 다른 계급들이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그러한 상황이 이미 이제 와 있다는 거죠. 근데 독일에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야. 특히 이제 독일의 프롤레타리아트는 아주 영국이나 프랑스의 프롤레타리아트하고 비교해서 훨씬 더 열악한 처지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독일의 프롤레타리아트가 독일 혁명의 보편적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밌는 어구를 지금 하나 드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해방되려면 모든 것을 다 바꿔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독일에서는 보편적 해방이 모든 부분적 해방의 필수 조건이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프랑스와 비교합니다. 프랑스에서는 부분적 해방이 보편적 해방의 근거가 될 수 있는데 독일은 그러한 역사적 단계에 아직 미달했기 때문에 오히려 보편적인 근본적인 보편적인 혁명이 일어나야 부분적 해방이 그 다음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이런 후진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잘못 착각해서 독일 혁명이 유럽 해방의 그 주체여야 된다. 독일만이 유럽을 해방시킬 수 있다. 자본주의 해방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반대. 무슨 종교적 비위적으로 제일 고통받는 그 유대교 전통에서는 그런 게 있잖아요. 제일 고통받는 세상에서 제일 비루하고 비참한 사람이 세상을 망하지 않게 하는 이런 아이디어는 여러 종교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아이디어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하고 착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석하는 해석도 많아요.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유대인이다 보니까 그 유대 철학이 사실은 마르크스주의는 유대 신비주의나 기독교 신비주의를 그냥 정치적으로 번역한 거에 불과하다. 이런 해석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유대 신비주의적으로 가장 억압받는 자가 이제 사실은 신이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자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하고 자꾸 유비시키면 안 됩니다. 맥락을 갖고 보시면 독일의 후진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 후진적이기 때문에 독일에서 혁명이 일어나려면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된다. 지금 이걸 얘기를 하는 거지. 유럽 사회 전체 또는 더 나아가서 자본주의 전체를 극복하는 혁명의 주체가 독일의 프롤레타리아트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맥락이 분명히 아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를 공산주의 체제로 바꾸는 혁명에 대한 개념도 아직 불분명한 단계입니다. 그런 그러니까 마르크스 사상의 발전의 특수한 어떤 상황이라는 거, 또
그 당시 정치적, 역사적 맥락의 배경을 함께 고려해야 이 구절의 의미가 분명해지는 것이지, 이거를 우리는 이미 마르크스 죽은 지 한참이 지난 다음에 마르크스 텍스트를 후기의 텍스트가 다 읽은 관점에서 뒤에 얘기한 게 이 얘기로 소급돼서 이때도 이미 이 얘기를 했네 라고 생각하는 거는 오히려 텍스트에 대한 이 부당한 해석이죠. 자, 그런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이제 독일의 후진성 얘기하는 구절을 또 하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14페이지 첫 번째 단락 끝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일에서는 시민사회의 어떠한 계급도 그들이 자신의 직접적 처지에 의해서 물질적 필연성에 의해서 자신의 사슬 자체에 의해서 강요받기 전에는 보편적 해방의 욕구와 능력을 가지지 못한다. 혁명이 일어나기 힘들다 그 얘기죠. 너무 후진적 혁명이 일어나기 힘들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독일 해방의 포지티브한 가능성이 도대체 어디 있냐. 또 그 얘기를 또 물어보잖아. 그래서 묻고 해서 나오게 되는 대답. 그래서 그 밑에 대답이라고 자기가 써놨잖아요. 마르크스가. 이런 모든 질문, 그 도대체 그 앞에 얘기들을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한마디로 도대체 독일에서 혁명은 어떻게 해야 가능하냐. 자, 이제 내가 대답할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 대답이 딱 두 페이지밖에 안 되죠. 앞에 얘기했던 보편 계급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얘기는 이제 다시 좀 되풀이하는데 인간의 완전한 상실이고 따라서 인간의 완전한 되찾음에 의해서만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는 한 영역의 형성에 있다. 가능성이 거기에 있다. 여기에서도 마르크스가 아직까지 포에르바의 영향을 갖고 있는 게 마르크스의 현실이라는 게 좀 모호하죠. 인간이란 모호한 개념으로 지금 이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 온전한 인간을 회복하는 것 이런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특수한 어떤 집단이 제가 방금 얘기했던 어떤 보편적 해방의 주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있는 집단이 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바로 프레타리아트죠. 왜 프레타리아트냐 하면 사회의 해체를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기존 사회가 더 이상 지탱될 수 없이 완전히 해체되는 지경으로까지 비참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실의 현상이 뭐냐 하면 프레타리아트라는 계급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독일의 프레타리아트는 이제 영국, 프랑스와 비교하면 후진적인 그 자본주의와 근대화 과정에서 급격하게 이제 형성된 집단이기 때문에 훨씬 비참하다는 거죠. 사회의 급격한 해체로부터 특히 중간 신분의 해체로부터 출현한 인간 대중이 주로 프레타리아트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프레타리아트는 이 세계 질서의 사실적 해체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사회가 독일 사회가 너무나 정치적 경제적으로 후진적이어서 더 이상 지탱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많은 사회이고 그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러니까 그 사회의 후진성 한계를 가장 많이 짊어지게 되는 그 고통을 가장 집중적으로 받게 되는 집단이 프레타리아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존재 자체가 이 사회의 질서의 해체를 보여주는 증거다라는 거죠. 이런 조건에 있는 독일 프레타리아트들이 이제 혁명의 주체가 된다면 혁명은 가능할 것이다. 혁명의 조건을 프레타리아트의 주체로서의 형성에서 지금 이제 찾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그 혁명의 조건을 프레타리아트라면 그 이전까지, 그러니까 이 현실적인 혁명적 실천 이전까지 독일은 어떤 식으로밖에 못 해온 거죠? 종교 비판과 철학적 비판의 방식으로만 현실의 변혁을 시도했던 거죠. 그럼 기존에 있던 지금까지 해온 철학적 비판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아까도 앞에서 나왔죠. 프롤레타리아트라는
물질적 토대와 만나야만 철학은 의미를 가질 수 있죠. 자, 그 구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 제가 이제 계속 앞에 예고편처럼 말을 했던 구절이 바로 이거고, 그 과거에 상당히 많은 그 마르크스 주의자들이 이 구절을 뭐 많이 인용을 했는데, 그분들이 다 이 스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얘기를 했는지는 의심스러워요.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철학이 프롤레타리아트 속에서 그 물질적 무기를 발견하듯이, 아까부터 물질적 토대 이런 말 했죠. 그다음 무기의 비판 얘기했죠. 그 같은 말이죠. 실제로 진짜로 현실의 세계를 바꿀 수 있는 힘, 어, 그거를 프롤레타리아트만 갖고 있는 거죠. 발견하듯이 프롤레타리아트는 그 한편에서 철학은 이게 변혁적으로 실제로 실천적으로 변혁적 힘을 가지려면 프롤레타리아트와 만나야만 되고 철학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을 이제 지식인들은 자꾸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싶어 하는데 읽어볼게요. 프레타리아트는 철학 속에서 자신의 정신적 무기를 발견한다. 그러니까 정신적 무기인 거죠, 철학은. 근데 고티 읽는 김에 끝까지 읽을게요. 그리고 사상의 번개가 이 소박한 인민적 지방 속으로 깊숙이 내리꽂히자마자, 자, 이거 그리스 신화의 모습이죠. 제우스가 번개를 내치면 땅에 탁 내려꽂히면 뭐 거기서 무슨 생명체가 태어나기도 하고 땅이 갈라지기도 하고 이런 것, 그런 모습을 얘기를 한 거예요. 문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독일인들의 인간으로의 해방은 성취될 것이다. 자, 요거를 끝부분에서 앞부분을 강조하지 않고 대꾸가 되는 뒤에 구절만 보면 철학이 있어야 비로소 프롤레타리아트가 혁명의 주체가 된다라고 보기 쉽지만, 그거는 그 전체 맥락을 너무 무시한 설명이죠. 해설이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때 철학이란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마르크스는 이 직후부터 철학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맥락에서 아까도 철학은 어떤 게 독일에서의 철학을 얘기를 하는 거죠. 철학 일반이거나 이론과 동의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르크스한테 나중에 이론의 중요성도 마르크스는 무시하지 않는데 이때는 과학적 이론이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어, 과학이라고 얘기를 하지 철학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론 혹은 과학이란 말을 훨씬 많이 쓰죠. 뒤에 가서 철학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철학이 프레타리아트와 만난다 이렇게 말한 것은 여기가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철학은 전체 맥락에서 보면 한계가 있는, 그러니까 독일의 후진성의 표현인 독일의 철학이 그나마 실천적으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거는 프레타리아트와 만나고, 프레타리아트는 독일의 프레타리아트를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너무 후진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이론적 무기로서 그 당시 독일의 철학을 사용할 수 있다 정도의 얘기인 거지, 모든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국가에서 프레타리아트는 반드시 철학을 가져야만 정신적 무기를 가지고 비로소 혁명적 계급, 혁명적 주체로 된다. 이런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이론과 실천의 변적법적 통일을 하는데 그 말과 이 구절은 다른 말이에요. 이 구절이 이론과 실천이 통일돼야 된다. 현실의 프레라트와 이론이 만나서, 그러니까 주관적 조건, 객관적 조건이 변적별로 통일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텍스트에서 철학과 프롤레타리아트의 결합은 독일에서의 얘기고, 철학은 특수한 철학을 얘기를 하고, 프롤레타리아트도 독일의 프롤레타리아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마르크스가 정치적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적 실천에서 이론의 중요성을 아예 무시했다 이렇게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 중요한데요. 적어도 이 텍스트에서 이 구절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고, 또 두 번째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르크스한테 이론은 과학적 이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현실적인 이론이에요. 유물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현실에서 과학적으로 발전시킨 이론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철학, 특히 독일 관념론 철학, 해결 철학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더 일반 오늘 학문 제도로서의 철학 일반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철학은 마르크스한테서 아주 한계 있는 부정적인 어떤 이론 중에 아주 제한되고 한계 있는
후진적인 어떤 이론 중에 한 가지일 뿐이지 이론의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철학과 저도 철학과 나왔지만 철학과 출신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 철학과가 마르크스주의에서 할 일이 많은 것 같아라고 혼자 뭐 자뻑을 하기도 했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자꾸 반복해서 길게 하는 이야기하는 이유가 마르크스주의에서 어떤 이론적 실천, 이론이 가지는 지위가 급진적이고 실천적 의미를 진짜로 가지려면 그 이론은 과학적 이론이어야 되고 특히 사회의 경제적 토대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중요한 내용으로 갖고 있는 이론을 의미하는 것이지 사변적이고 관념적인 이론은 오히려 장애 있는, 한계 있는 이론의 일부일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그 뒤에 이제 또 그 해방의 머리는 철학이요, 심장은 프레타리아트다. 이렇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머리가 심장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철학이 프레타리아트를 지도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이제 지식인들이 자기들 편하려고 노동자 대중을 지식인들이 지도해야 된다. 심지어 이게 나중에 이 제도화되면 그 전위당이 또는 지식인들이 주도하는 어떤 당이 또는 노동자 출신이라도 이론적으로 학습이 많이 된 선진적 노동자가 다수의 대중을 이론적으로 지도해야만 된다. 또 다수의 프롤레타리아트는 수동적인 어떤 지도와 교육의 대상이 될 뿐이다라는 생각으로 쉽게 가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러한 그 노동자 계급의 대상화를 정당화하는 어떤 구절로 실제로 20세기 때 많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뭐 그걸 중요하다고 반복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실제로 마르크스주의의 역사에서 그러한 식의 이 구절에 대한 곡해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 독일에서의 혁명의 조건을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프롤레타리아트의 지향 없이 철학은 자기를 실현할 수 없다. 근데 프롤레타리아트가 해방이 되면 더 이상 프롤레타리아트가 아니게 된 거죠. 그런 조건이 결국 철학에서 꿈꿨던 게 실현되는 것이지 철학의 실현 없이 프롤레타리아트는 자신을 지향할 수 없다. 그러니까 철학에서 꿈꿨던 걸 실현하는 게 프롤레타리아트의 해방인 거죠. 그래서 철학이 지도한다 이 뜻이 아니고 철학에서 꿈꿔왔던 게 진짜 실현되는 건 프롤레타리아트의 자기 해방을 통해서인 거죠. 이런 조건이 갖추어질 때만 해방이 된다. 그리고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이 나이 때는 여전히 지식인,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주체적인 집단 주체로서의 실천 같은 것들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구체화되기 이전 단계라는 거를 분명히 염두에 둬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직 이제 박사학위 얼마 안 받고 저널리스트로서 좀 짧은 경력을 가진 청년이었을 때 쓴 글이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텍스트에 대한 뭐 구절 해석은 이 정도로 오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왔던 그래서 사실 여러분 듣고 조금 허탈할 수도 있겠는데 아니 마르크스 사상 얘기 구체적인 내용은 별로 없고 좀 그런 거 같죠? 네, 그래서 내용이 좀 부실했던 거는 이 텍스트 자체의 성격 때문에 그런 거니까 여기에서 이제 막연하게 가졌던 내용들이 훨씬 풍부해지는 것은 이 이후 단계이고 여기서 이제 단초를 제공했던 아이디어들, 제기했던 물음들 이런 거를 본격적으로 대답하기 시작하는 게 바로 이 뒤의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요 다음 강의 때 경제학 철학 초고를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그 텍스트에서는 훨씬 이제 정교해지고 이제 풍부해진 논의를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좀 다른 말로 하면 읽기 힘들다는 얘기이기도 할 텐데요. 함께 꼼꼼히 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경제학 철학 촉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